예, 안녕하세요. 보통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앞에 좀 인사하고 한 5분, 10분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되니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논의한 끝에 왜 할까 그리고 왜 중요할까 데이터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걸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은 잘 하시는데 분석이 프로젝트가 되는 거에 의해서 그 전환하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내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으니까, 올챙이부터 개구리까지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왜 하죠? 시켜서? 그냥 대회 참여했으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 주최 측이 이 프로젝트를 내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나는 이런 분석 기법을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크 트윈이 그러는데 망치를 들면은 모든 게 못으로 보여요. 내가 이런 기법을 아는데 이 기법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쓰면 안 되는 기법을 쓰다가 좀 실패하고 중간에 그 부재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접근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하다가 나중에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약간 분석에서의 관성이 유지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가지고 PPT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무에서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은 안 했던 건데 이게 은근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하죠? 분석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요? 그러니까 정부랑 회사가 뭐 데이터 한다니까 그리고 학원도 있고 학교도 경쟁대회도 열려서 여기 참여를 했는데 왜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돈이 안 되면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줌 만드는 것도 돈이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돈이고 이런 분석대회만 상금 나오잖아요. 그것도 돈이고. 그러니까 정부와 회사는 이게 돈이 되니까 분석을 하고 분석대회를 만들거든요.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 창출보다는 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을 가지고 수익 창출해서 약간 다르긴 한데 즉 말은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은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페이퍼가 아니라 결국은 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이유에 맞는 그런 분석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하죠라고 했을 때 잠깐 생각을 하셨죠. 왜 하지 했는데 근데 어, 저 때 이것 때문에 빅데이터가 시작했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이게 들어왔어요.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했던 빅데이터 1세대. 저는 빅데이터 피해자 세대라고 하는데 이때 살짝 비극이 시작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알파고의 목적은 명확해요.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바둑이라는 규칙에서 이기는 거. 19 곱하기 19. 참고로 판이 20 곱하기 20이었으면 알파고는 먹토공이었다고 그래요. 검은 돌 놓고 흰 돌 놓고 나중에 끝나고 에어싸움 공간이 많으면 승리한다는 프레임과 알고리즘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었으니까 목적을 달성했는데 사람들의 목적은 그때 뭐였죠? 막 뭐 불안해 뭐 인간이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요. 뭐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빨리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위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표현할 말이 없어서 우월라고 써놓긴 했는데 일단 수집, 일단 저장, 그냥 모든 대표님들이 다 빅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일단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모으고 저장하고 일단 조직도 꾸리고 보니까 뭐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때 목적은 데이터를 모아서 싸는 게 목적이었어요. 쌓기만 하고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던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 목적은 어쩌지? 그러니까 수집은 알파고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고 수집하다 보니까 잘 써야 되겠다. 수집하다가 다음 목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하면서 뭐 하지? 그 다음 목표.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진짜 숨은 목표, 활용.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활용 단계에서
이게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활용 단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잘 싸우면 되겠다 방긋 몇 년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데들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순서가 이래요. 뭘 알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픽스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찾는 거. 이게 알고 싶은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영업할 때 쓰는 말인데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런 말 하는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이런 거는 옛날에 좀 위기의식 갖기 위해서 좀 과대 포장을 할 때 쓰던 표현을 요즘에는 정확해야 돼요. 뭘 알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그거를 해결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분석 목적, 비즈니스 퀘스천을 정하고 현재 업무에서 이게 내가 감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한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수에서 다수결로 할까? 아니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 이랬던 거, 관습적으로 하던 거에서 데이터로 알아낼 만한 그런 분석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 데이터가 아닌 개별 하면 분석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해서 EDA, 경향성을 보고 모델을 찾고 시각화를 해서 모두를 이해시키고 사내 전체 배포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회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이트 재밌네라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과거의 지출을 줄이거나 수익을 개선하거나 이런 액션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분석 목적, 비즈니스 퀘스천을 정하는. 이게 항상 뭘 알고 싶은지, 그래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좋은 비즈니스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래요. 그냥 가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보통 아니 뭐 별로 알고 싶은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건 아직 데이터로 일하는 프로세스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그렇고요. 일단 분석가들이 보니까는 이런 것 같은데 현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분석가들이 먼저 만들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시작이 잘 돼요. 좋은 질문은 현업과 분석가가 티키타카. 현업은 비즈니스는 잘하는데 데이터는 몰라요. 근데 분석가는 데이터는 잘하는데 진짜 비즈니스를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가 유통업 쪽에서 비즈니스 질문, 저희 실제 프로젝트들인데 거기에서 자주 있는 이 질문 만들어내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매출에 영향을 미친 고객 지표는 무엇인가? 방문 수인가, 재방문 수인가, 구매액인가 이런 것들.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장과 상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처음 들어왔을 때 화장품 매대를 마주치게 할 것인가? 신제품 매대를 마주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매대 진열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시선이 닿는 데랑 약간 숙여야 되는데 그때 오는 상품은 또 다른 거예요. PB 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개발할 것인가? 프로모션은 어땠고 이번 프로모션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상품을 최저가로 진행해야 하나? 온라인에서 가입하고 구매하는 속도, 그 전환하는 속도는 어떠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구매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가 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질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일이죠. 근데 프로세스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시각화하고 해석 이해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 개선까지 가다 보니까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 된 겁니다. 이제 사장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장님은 무슨 질문을 할까요? 아저씨 그렇고 돈이 되냐? 뭐 얼마 될 건데? 월급은 회사가 주고요. 프로젝트도 돈이 들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비싸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왜 비싼가 하면은 돈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데이터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반드시 분석하는 투자 대비 이익, ROI,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말 실무와 밀접된 겁니다. 사이언스라는 게 있다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막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겁니다. 분석하는 투자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분석가들은 그냥 분석하지 말고 영업을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듣다 보면 돈이 나오겠지 하고 참고 들어주시던 그러한 6, 7년 전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 돈이 되냐? 그러니까 분석의 아웃풋은 그냥 계속 뭐 루트 민 스퀘어 대 이런 거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비즈니스 결정권자한테 데이터가 의사 결정을 돕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뭘 하면 뭐가 나오는지, 뭘 하면 그래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나오는지 이거를 사장님께 납득시켜서 회사가 실행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는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수요 없는 공급. 그러니까 그냥 해봤어요인데 뭘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림은 멋있는데 약간 이런 공급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분석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채로 회의실을 나가겠죠. 그리고 그런 수요 없는 공급도 받아주던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몇 년 전들은, 몇 년 전의 프로젝트와 요즘의 프로젝트는 정말 수준과 접근법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석의 아웃풋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인사이트에 그치지 않고 말씀드렸던 그런 보고서, 예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액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흔한 피드백. 재밌네요. 뭐, 그죠. 뭐, 재밌겠지. 여러 가지, 뭐, 모르던 사실도 알려주니까. 좋네요. 뭐, 그죠. 근데, 그,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뭘 주는 분석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잘 모를 때, 그냥, 재밌네요. 좋네요. 그러면은, 분석가들은 잘한 줄 알고 좋아하는데, 뭘 하자는 건지라고 그러면은, 분석가들은 분석을 했을 뿐이지 액션은 현장에서 결정하시라 이런 태도로 나오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액션을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있어도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이 그 인사이트 안에 없다면은 분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현업의 액션으로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애초에 왜 데이터 사이언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사이언스에 대한 접근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의 방법론대로 일합니다. 그냥 뭐 이거 연탄 백장사가 이렇게 그냥 쭉쭉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관찰하고 뭐라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래서 잘못된 것 같은데 가설을 세워보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뭐라?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네. 혹은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없네. 다시 또 관찰을 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이렇게 관찰과 가설의 실험 중에서 실험 부분이 바로 액션입니다. 관찰이 분석이고요. 관설을 통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사이트 그게 가설이고요. 그 인사이트를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실험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설의 실험을 빠르게 반복해 개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원래 실험이 그런 거예요. 관찰, 가설, 실험, 또 관찰, 가설, 실험 이렇게 빠르게 개선하는 그런 거. 그런데 실제로 분석은 많이 하지만 액션이 잘 하지 않은 이유는 관찰해서 관찰한 결과의 분석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니까 재밌죠. 돈 안 드니까. 근데 실험에는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돈 드는 실험을 해보자니까 뭔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은 많이 하고 분석가는 되게 뿌듯한데 현업에서는 분석팀에 대한 의구심 계속 뭐 재밌는 거 들고 오긴 하는데 현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분석팀이 처음에 회사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넘어야 돼요. 액션에는 돈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돈이 드는 액션이 효과가 있지 않으면은 분석가들은 그냥 영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회사에서 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회사지 연구소냐? 실험이라는 워딩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험을 그냥 R&D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용어이다라는 거를 그 용어라는 거를 회사에 좀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돈이 든다면은 실험으로 나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결과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야 돼요. 야, 이거면 뭐가 나오냐 모르겠는데요. 아니, 결과를 예상
못한다는 말은 그냥 교수만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갓을 뽑는 건 쉽지만 인사이트로에서 액션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게 세상 어려워요. 자,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 가능해야 할까요? 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연한 건데 잘 알겠는데 이거 꼭 분석해야 되나요? 뭐 이게 나오는 거는 그냥 경향성만 파악한 분석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 틴트는 10대 여성이 주로 구매하네요. 뭐 그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뭐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신발과 색조 화장 구매가 감소했어요. 그 알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중요해요. 분석의 힘은 정량화, 즉 양과 크기를 아는 거. 양을 정확히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상과 액션,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가 가능해집니다. 공을 던지면 그냥 날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뭐요 정도로 하면 요 정도, 그 정도는 알지만 그냥 경향성, 힘, 각도, 날아간 거리를 정확하게 재면은 우리가 나로우도 띄우잖아요. 자, 그 마케팅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 왕인데 내 광고비의 절반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절반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여기에 광고를 피운 게 낭비인지, 그러니까 안 살 때 광고를 한 게 낭비인지 좋은데 했는데 거기다가 더 썼어야지 거기 됐는데 그게 낭비인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거를 해결한 실제 사례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인사이트가 액션이 되게 하려면 저희가 딱 관찰을 해봤어요. 광고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광고를 한번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난리가 났어요. 고객이 12%나 확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다시 딱 봤더니 부분 고객만 빠지고 주말 고객은 광고를 끊었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설은 광고를 안 봐도 주말에는 고객이 오네. 근데 광고를 안 보니까 주중에는 고객이 줄어드네. 주말에 광고하는 건 낭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실험은 야, 광고 끊어도 주말은 유지하면은 주말에는 그냥 광고 끊자. 그리고 주중은 빠지니까 주말에 쓸 광고비를 주중으로 돌리자. 자, 우리가 정량적으로 아는 데이터는 일별 구매자 수 구매액, 주중 주말 투입 광고비, 그리고 주중에 고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딱 숫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에서 액션으로 이어지는 가설은 주말의 불필요한 광고비를 주중으로 돌리면은 12% 감소한 주중 고객이 복귀할 것이다. 이게 가설이고 광고비를 얼마나 돌려야지 몇 프로 감소할 것인가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야, 주중 주말 광고비 배분이 이제 이전에 좀 잘못됐었네. 주말 거는 조금 낭비가 있었네. 자, 주중에 얼마 넣으면 얼마나 다시 고객이 돌아오는지 찾아내자. 이쯤이면 될 것 같아. 해보자.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는 액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가 수치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뭘 하실 때 항상 수치, 그러니까 뭐 상관 개수라든지 또 아니면은 무슨 지수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상태가 안 좋을 때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왔으면은 일단 환자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환자 상태를 알아야지 뭐라도 해보죠. 그리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주는 것도 데이터 분석의 가치입니다. 아니, 돈도 있고 시간도 많으면 다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돈과 시간이 없잖아요. 이것부터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주는 것도 액션으로 이끌어내는 데이터 분석의 힘입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사례인데요. 지하철 혼잡도라는 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료는 공유될 거니까 나중에 링크 타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했고 이렇게 활용된다. 아, 이 액션을 통해서 개선되고 돈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를 통해서 측정. 이거 재성공하게. 공룡화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으면은 관리할 수 없다는
없다면 개선시킬 수 없다는 피터 드루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접근법이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기법이라든지 좀 인기 있는 머신러닝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기법을 쓰기 위해서 좀 데이터나 이 프로젝트 성격에 조금 다른 걸 선택하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봐가지고 제가 과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갖고 와 봤습니다. 분석의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어느 시점에 관심이 있는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 경진 대회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회사의 어느 시점에 관심이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회사가 또는 회사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지 빨리 파악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를 분석한다는 것은 실험과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목적도 없이 쌓여진 데이터에서 목적을 발견해내고 야, 이 데이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런 용도를 발견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과거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과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전에 쌓였던 방식을 개선하는,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과거 분석 프로젝트의 의미입니다. 과거를 분석한다는 것은 지난 매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 상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의 고객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머스적 비즈니스 퀘스천을 보면은 카테고리별 구매 주기가 가장 긴 상품은 무엇인가? 이건 머릿속에서 조건식 나오죠. if, else, and 해가지고 6개월 파이핑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나오죠. 대표 브랜드 제품의 구매 주기는 현장에서는 이런 걸 궁금해해요. 최근 6개월간 카테고리별, 브랜드별 구매 집중 시기는 언제인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현장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이런 과거 분석에 대한 니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 데이터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과거를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험에만 의해서 추측을 했고 이러면 이렇겠지라고 짐작해오던 가설들을 그냥 덮어놨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과연 제대로 해왔는지 맞다고 생각했던 가설이 정말 맞는지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거를 이제 좀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의 목적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과거 분석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공공 데이터를 이것도 드릴게요. 분석 과제. 자, 약간 오류가 있네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명칭과 데이터 설명, 그리고 실제로 가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과 이 데이터가 좀 안 맞고, 또 이 데이터에 따라서 목적을 좀 수정해야 되고, 초에 생각했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수집되지 않은 것들도 발견되고, 이 와중에 자기 분석 목적을 수정하면서 거기에 쓸만한 데이터를 찾는 그런 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목적을 결정하기 전에 데이터부터 수집돼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물어보면은 그냥 20년 전에 DB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글쎄요, 20년 전에 만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현장에 가면 계실 때가 있고요. 데이터가 처음에 수집될 때 나중에 쓰여질 거라는 목적을 결정하지 않고 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공공 데이터도 그렇죠. 그래서 쌓인 데이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용도와 활용성을 발견하고 목적을 찾아내는 과거 분석 프로젝트는 목적을 찾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확인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모두에게 주는 것. 이것이 과거 분석 프로젝트의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개선한다는 것. 아까 전에 과거는 뭐 현재 고객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뭐 한 3개월 전에 집계돼서 이거 과거 데이터입니다. 지난주에 집계됐어요. 과거 데이터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나노세컨드 단위로 지금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게 현재 데이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 개념이 다릅니다. 방문자 증대, 재방문, 재구매 증대, 매출 개선. 이런 것들이 현재 데이터의 프로젝트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면은 회사는 빠르게 현재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쪽. 야, 이게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가?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네? 좀 빼야 되나? 아니,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써야 되는 건가? 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장. 고객의, 고객이 많이 가입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매출의 증대. 이런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통된 문제가 모든 서비스가 처음에는 고객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 확보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겪는 일이라서 전문 분야로 특화되게 됩니다. 그로스 해킹이라는 분야입니다. 유저 획득과 이탈, 해지, 이런 거 방지, 그리고 성장, 재방문, 재구매에 집중한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크로스 해킹은 핵심 성과 지표,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AARR를 통해서 서비스의 현재 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어퀴지션은 의미 있는 고객이 얼마만큼 유입되는가, 이 지표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게 크로스 해킹이에요. 액티베이션, 이들이 과연 온 다음에 활동하는가, 뭐 댓글을 달거나 샀는가, 리텐션, 한 번 사는데 또 와서 사는가, 레버뉴 매출에 기여하는가, 와서 찜이나 포인트만 쌓고 구경만 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 아니면 체리 피커인가, 행사 상품만 사고 진짜 상품은 사지 않는다면 매출에 기여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얼마만큼 추천하는가. 그로스해킹은 이런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좀 공유를 드리면은 그로스해킹의 또 다른 정말 핵심은 후행 지표와 연관된 하위 선행 지표를 발굴하는 겁니다. 후행 지표는 뭐 결과로 일어난 거, 막, 뭐 사장님이 야 매출을 증대시켜. 계속 매출을 증대시키라는 건데 나보고 영업을 하라는 건지 세일을 하라는 건지 광고를 하라는 건지 개선할 방법이 안 떠올라요. 선행 지표는 뭐의 원인이 되는 거 열심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후행 지표. 야, 성적 올려. 어떻게 올리지? 야, 공부 잘해. 야, 공부를 잘해. 개선할 방법이 바로 안 떠오르는데 선행 지표는 그냥 엄마가 야, 하루에 퇴근하고 잠깐만 학생이지. 하루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이 책을 몇 페이지 본 다음에 하루에 20페이지씩 보고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3주일 동안 하자. 이렇게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 이게 말만 들어도 그대로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그 엄마랑 공부 예를 드니까 좀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자, 그로스경 핵심인 매출로 이어지는 선행지표 하나 예시입니다. 자, 제 시간에 배송된 식료품의 수, 이것만 맞추면은 매출 증대는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위 KPI를, 하위 KPI는 계속 바뀌어요. 이 매출 증대라는 북극성 지표의 상승을 위해서 딱 정렬시켜서 진정한 그로스의 창출을 해내는 거. 요즘 유명한 뭐 IT 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렇게 합의 선행 지표를 발굴하는 게 주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로스 해킹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 마크 주커버그. 그 미국에는 메타라고 하니까 그 소울이 안 나는데 미국에는 돈 내면은 그 거리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데가 해커웨이 1번지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본인을 해커라고 정의하고
그로스 해킹 방식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선행지표를 제 시간에 배송된 신용품의 수라고 했죠. 주커버그가 만들어낸 제일 첫 번째 선행지표는 일주일 동안 만든 팔로워 수가 10명.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10명. 이것이 최초의 선행지표입니다. 좀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자, 그로스 해킹의 목표는 고객이 각 단계별로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 퍼널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합계지표 총가입자라든지 과거를 볼 때 많이 썼던 것보다 좋은 거는 우리 서비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로스 해킹의 지표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봐야지 좀 와닿게 하겠네요. 후땡 그 앱을 좀 예로 들자면 이거 모두가 다 되게 핫하게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앱 유입 이후에 단계별 이탈률을 감소시켜서 이 앱에서 벌어지는 최종 구매 전환율 그리고 매출액 증대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고 앱에 들어왔더니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없네. 또는 웬 쿠폰을 받고 그거를 타고 왔더니 쿠폰이 사라졌네. 이러면은 나가겠죠. 또 메인 페이지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품을 다 보여주려고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게 뭔진 모르겠네. 이탈. 상품 상세에서 상품 상세가 되게 매력적이고 잘 살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탈. 또 쿠폰을 다운받는데 쿠폰을 쓰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이탈. 또 장바구니 담아놓고 할인율 비교해 보니까는 딴 데가 더 싸. 그러면 또 이탈. 이렇게 이탈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이탈하는 원인들을 알아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거. 이거 지금 모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핫한 분야라서 좀 이번 나중에 뭐 취직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니까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잠깐 또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하게 될 일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목적 도출 데이터 용도를 발견했다면 현재는 방금 그로스 해킹이라는 전문 분야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 미래 좀 멋있잖아요. 뭐 개인화 추천, 구매 예측, 물류 예측 이거는 좀 앞에 과거랑 현재가 매우 잘 진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그리고 잘 정리된 데이터 그리고 엄청난 서버 엄청난 엔지니어 이거 하나 있기도 힘든데 세 개가 다 있어야 되고 저다 돈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엔지니어 그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집에다 보던 말이 나옵니다. 시가요, 시가. 이런 분들은 과연 우리 비즈니스에 예측이 맞는지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는지 이게 좀 우리 비즈니스와 이 분석을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실제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딸기가 왔어요. 하루만 지나도 못 팔아요. 자, 이게 진짜 하루만 지나도 못 팔아요. 실시간으로 물러요. 저희가 좀 주문을 발주를 좀 잘못하면은 마트 닫고 한 2톤 폐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잼으로 못 만들어요. 그 박스 안에서 물러져 있거든요. 박스 안에서 물러져 가지고 요사람들이 끝나고 한 2톤을 다 폐기를 해야 돼요. 다 폐기를 해요. 정말 일이에요. 이 딸기라는 거는 너무 잘 물러가지고 못 팔고 남은 거는 바로 물르기 때문에 다음날 못 팔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적게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고객이 마트에 왔어요. 근데 딸기가 없어요. 딸기가 없네. 다음에 그냥 갈까요? 항의를 하겠죠. 뭐 이놈의 마트에는 왜 딸기가 없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그리고 가시면은 또 그 SNS에 올리잖아요. 그놈의 마트는 가니까 딸기도 없어요. 막 이런 일들이 정말 그 이런 제품에 있어서 발주를 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콜리라든지 이런 신선식품도 정말 그 재고율 관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딸기라면은 미래 수요 예측 모델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은 땡땡 년간 뭐 십몇 년 동안 일별로 오프라인 그리고
땡 연간 온라인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시간, 그러니까 나노세컨드 단위. 그러니까 어디에서 막 10년치 데이터라고 잘못 좀 10년치 데이터라는 말을 듣고 좀 오해했을 수가 있는데 10년치가 의미가 있으면 최소 일별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림 쪽에 그 능이버섯 이거는 3년치 쌓여 있어도 능이버섯은 1년에 한 번 집게 하거든요. 그래서 3년치라고 해도 열어보면 그냥 데이터 포인트는 3개예요. 이걸로는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엔지니어 서버는 개발 비용이 3자리 억수가 들었고요. 그건 20몇 년 전에. 유지 보수할 때 연 2자리 억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적은 방금 그 무른 딸기와 딸기가 없었을 때의 고객의 슬픔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발주 생산과 재고 관리 최적화를 하면은 비용 감소와 수익 증대가 오겠네요. 이 정도 데이터와 이 정도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게 미래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에 접근하는 3가지 방식을 말씀드렸고, 이러면 좀 비즈니스의 본질을 고민해 하겠다. 그리고 분석의 목적과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맞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접근하실 때는 우리 비즈니스가 그리고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만드는 PPT. 그러니까 분석이 한 5주면은 한 빠르면 3주, 늦어도 한 4주, 한 중반쯤 돼서 이제 분석을 했던 거 가지고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PPT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분석의 마인드셋을 한번 좀 재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 코드 한 땀 한 땀, 그림 한 장 한 장 너무 소중해. 당황스러워. 내가 이거를 스택 오버플로에서 검색하고 그 에러 해결해서 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막 유튜브 강의도 듣고 막 했는데 다 보여주고 싶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분석가들은 정말 소스 코드까지 다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 알죠.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관심 없는데 왜 지금 나는 우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분석가가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EDA는 전체 EDA를 쫙 모아가지고 좀 한 장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해봤고요.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런 바로 질문 들어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이런 것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레이아웃은 저 2021년 데멘토 최우스팀 에이블이 굉장히 훌륭하게 하셔서 그 발표 자리에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EDA의 임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보셨고 제일 위에다가 텍스트로 EDA로 이끌어낸 이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한 2절 정도 쓰십니다. PPT에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좀, 그 분석은 쭉 하셔서 당연히 이런 기준으로 했고 당연히 이 용어는 이런 뜻인 거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과 이거 수집 시점 언제냐, 주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용어의 정의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할 때는 그냥 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라는 거는 절대적 수치. 상위 3위 안에 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혼잡도라면은 70 넘으면은 뭐 좋은 겁니다. 혼잡도니까 안 좋은 거겠네요.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하실 때 7,523 대 8,526 이렇게 숫자로 하지 마시고요. 퍼센트로 하셔야 돼요. 얘보다 몇 퍼센트 좋다. 이렇게 기준은 절대적 수치와 상대적 비교를 해야지 듣는 사람이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분석가는 계속 봤으니까 아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현장에 바로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각화의 목적은 상대방이 빠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화려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죠 힘들죠. 막 그 전처리하고 힘든 건 알겠고 기법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전문가를 이상을 하고 줄 때 쓰이고 사람들을 이해시킬 때는 딱히 유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분석이 들인 힘에 비해서 의미가 있을 때를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 헤이 차트는 비교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파이썬에서 explode 명령을 써가지고 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좀 튀게 보이게 할 때 그 정도이지, 파이 차트는 좀 여러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없고요. 비교가 잘 안 돼서 이 예시에 보다시피 파이 차트를 해놓으면은 그래프가 스스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 차트에 대한 파이 차트는 예쁜 것에 비해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의외로 바 차트가 괜찮아요. 명쾌하거든요. 데이터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장표 구성의 약간 샘플인데요. 사람이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순서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글로써 그 주장을 위에다 쓰고 그 근거를 하단의 차트가 도와주는 그런 순서가 되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림 보고 끄떡끄떡 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이렇게 형식을 만드는 게 그 형식이 좀 내용을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래쪽에 텍스트를 놓으면은 왠지 그림을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는 그런 좀 본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분석가가 발표자가 될 때의 함정을 종종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분석을 수행한 그 시간의 순서 그대로 발표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분석의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좀 발표할 때는 약간 재정리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예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모았고요. 이렇게 분석했고요. 이런 기법을 썼고요. 이런 것들은 발표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 그리고 인사이트는 상단에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발표는 재정리해서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하면 결론부터 들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발표 순서는 분석의 역방향,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뭐 컴퓨전 매트리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5학년, 좀 중학생도 똑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끼리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뭐 결론 먼저, 써머리 들을 준비, 마음이 편안해져. 왠지 하고 싶어. 이유만 적당하면 하고 싶어. 이유, 데이터와 사례로 결론의 정당성을 지원. 이렇게 했고, 이런 이유로 이걸 채택했고, 효과, 정량적으로는 어떻고, 정량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아무리 수치화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량적, 정성적 이득.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또는 이 지역 내에서는 장기적,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가 생기면은 이 지역이었지만 동에서 그 구로 확대, 구에서 시로 확대 이런 거, 이런 이득이 있고 언제까지는 이 정도, 얼마 시간 더 주면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면은 되게 설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리. 다른 표현을 한번 반복하고 강조해서 확실하게 전달과 설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석을 보시고 스스로 재구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 논리적 설득법 PREP라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제가 안에 링크를 달았고요. 그리고 PREP 설명 이거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자료가 많거든요. 결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앞에. 그러니까 처음에 써머리를 들으면서부터 이미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 저거 좋겠네? 근거만 좋고 효과만 어느 정도 그 가시화돼 있으면 하고 싶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쩌자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처음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사결정권자가 조금만 더 하면 의사결정 될 것 같은데라는 그 시작을 하는 게 그 시작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왜에 대한 대답, 전체 설명에서 세부적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서는 이렇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고 이걸 인당으로 환산하면은 상품이랑 개당으로 환산하면은 또는 면적당으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뭐 한 지역의 주유소가 좀 제일 많더라도 면적당으로는 제일 뭐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는
회사당 주소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전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사례, 이유를 확실하게 해주는 구체적 백업과 처음과 끝의 공통점 있는 내용 재강조로 방청. 이것은 나중에 좀 검색해서 여러 가지 예를 보시고 여러분의 실제 분석을 한 거 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 넣는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돌리다 보면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컴퓨터 밖에서 질문하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그 지역의 데이터가 그렇게 수집이 정확하거나 뭐 기간이 충분하게, 또 올해가 2022년인데 마지막이 2017년에다 이런 사태가 없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하려다 보면은 현재까지 분석한 걸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정적인 데이터 안에서 얻으려고,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코드 돌려서 나오는 거는 그냥 true, false, 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걸 가지고 발표에 필요한 모든 논리를 해결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일 것 같은가,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이 결과가 정말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서 납득이 가는가, 이런 열린 질문에 대한 답은 고객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음식점에 오는 손님도 고객일 수가 있고, 그 음식점의 주인도, 그 소상공인도 우리 프로젝트의 고객일 수가 있잖아요. 또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도 고객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납득이 가는가에 대한 이 열린 질문의 답은 여러 가지 고객들이 쥐고 있습니다. 자, 채널을 가리지 맙시다. 컴퓨터 밖도 충분히 좋은 세상입니다. 은근히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라는 꼭지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게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하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제가 체계적으로 들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하다 안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주최 측에 듣기로는 뭐 데이터 프로젝트 입문 초보자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이런 거를 아시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이 미리 준비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겪은 고생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뭐 그 분석 활동비가 나오는데, 그 활동비 용처 중에서 뭐 패스트 땡땡에서 뭐 강의 듣겠다 뭐 요러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강의 좋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코딩 독학 되게 좋아요.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오늘 코드 박종훈님 설명 보시면은 뭐 공공 데이터 이쪽에 상당히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나도 코딩님, 파이썬 기초부터 실무 굉장히 쏟아내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이 두 분을 제가 훨씬 좋은, 각각의 뭐 목적이 다 다르니까 일단 이 두 분만 추천해 드리는 게, 이 두 분의 유튜브를 정기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구매 행태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뭐 소개시켜 주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윤인선님 채널도 그렇고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파이썬만 올렸는데 R도 많고요. 유튜브에 많습니다. 일단 이거 두 개 구독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분석보다 관점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어떤 액션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분석도 당연히, 분석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분석은 기본이고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을 가진 다음에 그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분석을 유튜버 가지고 야금야금 공부하시면 돼요. 추천드리는 거 세 가지가 논리의 기술 바바라민토,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텔링. 데이터는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어떤 시각화가 설득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시각화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고, 그리고 그로스 해킹, 이것도 바이블입니다. 일단 관점을 가지기 위한 이런 책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코딩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그 오렌지라고
백단에서 파이썬이 돌아가는 클릭베이스의 논코딩 툴이 있습니다. 뭐 현업에서는 이거 하다가 좀 안 되는 거는 코드로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R을 하시는 분들은 백단에 R이 돌아가고 있는 역시 클릭베이스로 할 수 있는 잠오비라는 툴이 있습니다. 크롤링 힘드시죠? 그럴 때는 리스트리라고 하는 클릭으로 자동 크롤링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관을 가지고 큰 뜻을 펼치려는데 이게 내가 점을 쉼표로 잘못 써서 에러가 난 걸 2시간 만에 해결했니? 이런 건 좀 ROI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 세 개의 유용한 툴을 소개해드리고 아래 유튜브에 이 툴들의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경진대회가 좀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쭉 공공데이터 그 사이트와 공공데이터 뭐 콘테스트 이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열려있을 경우엔 프로젝트가 이게 목적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 결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거는 목적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목적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 데이터, 이 용도를 만들어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반면 해글 같은 거, 어, 해글 같은 거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도 언제까지 다 해서 줘요. 그리고 목적도 매우 정확하게 줘요. 이럴 때는 성능을 소수점 세치짜리까지 올리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단 전제는 이때는 서버와 계산량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글만 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캐글은 한 달 동안 어, 서버 그 컴퓨팅 파워를 갈아 넣어서 성능 한 5% 올리는 데잖아요. 근데 현장에 딱 오면은 임원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한 달 걸려서 5% 올릴 거면은 그냥 5% 포기하고 한 달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프로젝트 접근법은 비즈니스 상황과 데이터 맥락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기록을 남기세요. 깃허브. 요즘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일단 뭐 취업이나 이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깃허브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거를 깃허브로 남기시면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깃허브에서 1000커밋을 연속으로 하신 어떤 개발자분의 회고록인데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알아봐주는 그런 곳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뭐 네카라 뭐 요런 거 이런 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좀 거의 1시간을 떠들고 있네요. 거의 제가 풀로 채울 줄은 몰랐는데 마무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마케팅의 영역으로 왔다는 의미는 사장님이 직접 데이터 팀한테 질문한다는 의미는 이제 분석의 관점, 분석 교조주의, 그냥 R&D에서 이익을 만들어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려운 거 하니까 돈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만들어주니까 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왔다는 의미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관점, 그러면 회사의 비즈니스와 회사의 데이터 상황과 이거를 보시는 그렇게 큰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글귀 하나 발견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브런치 여름비님이시고 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아티클 쓰셨는데 제가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은 쭉 보세요. 굉장히 현업의 그 고충과 뭐 데이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가로 나가는 커리어에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무언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만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로 무언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혹은 서비스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마지막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데이터 분석가는 임원 레벨의 큰 청사진을 보고 이해하고 설계하고 또 그 청사진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곧 전처리가 끝난다. 전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또 전처리가 시작되죠. 전처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전처리를 하고 계시더라도 결국 비즈니스를 움직이고 회사를 움직이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큰 시야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타임 채워서 떠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